나이십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관련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캐논 렌즈, 또 그 렌즈들을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캐논 렌즈들은 다들 이제 성능적으로 검증이 된 되게 좋은 렌즈들로 알려진 렌즈들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OD를 사면서 렌즈를 어떤 식으로 구매를 했냐면은 맨 처음에 50.2를 사고 이제 1635 f2.8 버전이 있었는데 4.0 버전을 사고 100mm 마크로를 사고 70-200을 산 다음에 탐론의 2470을 산 것 같습니다. 일단 구입한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왜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는지도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샀던 이 51.2 렌즈입니다. 51.2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올림푸스의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와 지금 저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카메라와 올림푸스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그 저조도에서 빛을 찍을 일이 많다 보니 저조도에서 사진을 찍을 일이 많다 보니까 낮은 조리개 값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좋은 렌즈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렌즈였고, 결국에는 50mm의 1.2 렌즈가 가지고 싶어서 그냥 OD 마크4를 구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사진을 끼고 렌즈를 끼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캐논 카메라 렌즈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이게 L 마크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빨간 띠가 들어가 있는 렌즈들이 이제 L군 렌즈라 그래서 올림푸스로 따지면은 이제 프로군 렌즈가 되는 거고, 캐논으로 따지면은 L 렌즈가 되는 거죠. 니콘이나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L 렌즈나 일반 렌즈에도 붙어 있긴 하지만 캐논에서 쓰는 수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울트라소닉이라는 게 붙어 있는 렌즈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모터가 들어가서 초점을 잡을 때 조용하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먼저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조리개를 제일 얇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1.2 렌즈 같은 경우에는 낮은 조리개를 살려서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알 수 있고, 화질도 굉장히 괜찮으면서 좋은 렌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진을 찍으신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생각보다 초점거리가 길기 때문에 최소 초점거리라는 거는 이 카메라에 쓰여져 있는 이 요상한 표식에서부터 그 피사체까지의 초점이 잡히는 최소 거리를 말하는데요. 50mm 1.2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초점거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조금 더 짧아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조금 음식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제약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카들 사진을 찍어주거나 실내에서 일반 사람들 사진을 찍기에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진을 찍을 때 아무래도 성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보게 되면 좀 의식을 많이 해서 자연스러운 표정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인 사진을 찍기에는 이거보다는 다른 거 85mm 1.2 렌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써보지는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른 렌즈들과는 좀 다르게 USM이라고 울트라소닉 모터가 달려있다는 표시가 있는데, 이 50mm 1.2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없습니다. 손떨림 보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캐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바디에 이미지 손떨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라는 기능으로 렌즈에 손떨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른 요새 나오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들과는 그런 게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도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로 인한 어떤 이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 그거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조리개 값이 작기 때문에 뭐 흔들림에 있어서는 2.8과 1.2 정도, 일반 좋은 렌즈들이 이제 하긴 50mm 1.8도 있구나. 일반적인 렌즈들이 2.8에서 f4로 시작을 하는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많은데, 그만큼 어쨌든 1.2인 만큼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점들로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없는 것에 대한 단점은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아쉽게도 매우 많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렌즈고, 캐논에서 이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모두 이 렌즈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50mm 렌즈를 그렇게 구입을 했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이나 그런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 렌즈가 1635 f4 렌즈, 아마도 버전 2입니다. 이게 1635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버전 2일 거예요. 일단 렌즈를 바꿔서 껴보겠습니다. 이 1635 렌즈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L렌즈군들 중에서 f2.8 버전이 1, 2, 3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4 버전이 1, 2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직접 구입을 하기 전에 뭐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2.8 버전 2 렌즈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렌즈는 회사 거였고 회사에다 그 렌즈를 돌려주게 되면서 그때 이제 1635 렌즈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1635 f2.8 버전 3를 살 거냐 f4 버전 2를 살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렌즈의 가장 큰 차이라 하면은 좀 아까 50mm에는 50mm 1.2에는 없었던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버튼 형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F4에는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고 F2.8에는 손떨림 방지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살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F4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런 광각 렌즈군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은 왜곡이 있을 겁니다. 왜곡. 이미지를 광각으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 넓게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곡을 시켜주고요. 그걸로 인해서 더 넓은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었는데요. 이 사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광각 렌즈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건물이나 저런 물건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그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사진들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뭐 그런 사진을 찍진 못하고 뭐 굉장히 상급 기술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언제나 아름답게 담아내는 기술은. 근데 뭐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은 금세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내 사진을 찍을 때, 실내에서 건물 안에서 어떤 정보들을 담아내는 사진을 찍을 때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담을 수 있는 화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장 넓은 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사진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은 부동산 설명 같은 거에 올라와 있는 많은 사진들이 아마 이런 렌즈로 찍을 겁니다. 광각 렌즈로 찍겠죠. 그리고 다른 더 좋은 것들은 풍경들,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화각이 넓어야지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드라마틱한 풍경들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보면 웨딩 사진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틱한 사진들을 많이 담아내는 아주 많은 작가들이 이 1635 렌즈를 가지고 로우 앵글에서, 그러니까 낮은 앵글에서
사람들을 올려다보면서 찍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매우 좋은 렌즈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렌즈가 캐논 마크로 100mm L 렌즈입니다. 뭐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 보면은 다른 렌즈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AF, MF가 있고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온오프가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바로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30cm, 50cm 그리고 전체라는 이런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크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접사를 찍는 사진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초점을 자동 AF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렌즈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f2.8로 조리개도 낮은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특수렌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뭐 왜곡도 아주 적은 편이고 직접 카메라로 이제 모니터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보정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그런 사진 결과물들을 항상 만들어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1635 렌즈나 지금 이 옆에 있는 70-200 렌즈 그리고 2470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버전업들이 있었어요. 렌즈들이. 근데 지금 좀 처음에 보여드린 이 50mm 1.2 렌즈와 100mm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버전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좋은 렌즈니까 최초의 어떤 세팅 값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아까 50mm 1.2에서 찍을 수가 없었던 인물 사진에도 매우 좋습니다. 실내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사진을 찍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인들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가 없다는 걸 인식해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일반인들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뭐 진짜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매우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제가 직접 느꼈었던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마크로 사진이란 게 굉장히 찍기 쉽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게 찍기가 쉽거든요. 내 사진은 왜 이렇게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 때 마크로 렌즈를 사가지고 작은 걸 무조건 화면에 꽉 차게 찍으면 진짜 봐도 5, 60점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제 최상급 어떤 레벨에 가자면은 그런 작품 사진을 찍는 데는 어렵겠지만 나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내 사진이 이렇게 예쁘구나. 그리고 그런 디테일들을 하나씩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해가면서 나도 사진을 잘 찍는구나 라는 거를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렌즈가 이 마크로 렌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들고 가서 음식점에서 뭐 음식 사진을 찍고 그러기에도 왠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아쉽게도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김치를 사진을 찍으면 고춧가루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쓰기에는 좋지는 않고요. 그냥 꽃사진 그런 뭐 곤충 사진, 꽃 사진 그런 사진들을 찍기에 매우 좋은 렌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도 뭐 이 렌즈는 일단 마크로라는 그 말이 붙은 렌즈답게 이 렌즈로만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은 언제나 뭐 결과물이 실망을 시키지 않는 그런 좋은 렌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판매고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크로 사진 같은 경우에 저는 주로 예전 마크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림푸스로 수중에서 물고기들 사진을 찍곤 했지만 마크로 사진이 가지는 그런 특징이 곤충 사진 같은 거를 찍으면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특정한 순간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마크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점을 AF를 얼마나 빨리 잡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오토포커스가 얼마나 빨리 돼서 그 찰나를 딱 컨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게 그 살아있는 작은 동식물, 곤충 그런 것들의 순간 포착하는 기능을 위해서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뛰어난 게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그 오토포커스 레인지가 있죠. 거리에 따른 설정이 있죠. 근데 지금 저도 느끼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게 결국엔 카메라가 미러리스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미러리스보다 DSLR이 더 나은 거?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을까요? 어쨌든 간에 DSLR이 미러리스보다 더 전체적으로 더 좋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빠른 오토포커스입니다. 그 이유는 가시광선식 오토포커스로 하느냐 콘트라스트 오토포커스로 하느냐의 그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냥 기본적인 설명만 하도록 할게요. 저도 끝까지 모르니까. 지금 이 세 물체가 있을 때 여기다가 오토포커스를 잡고자 할 때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포커스가 이렇게 잡혔다가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컨트라스트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 뒤를 여기까지 가서 여기가 100점인지를 몰라. 그래서 여기서 100점을 갔다가 이리로 넘어가니까 너무 과하게 당겼구나.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맞구나.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DSLR 같은 경우에는 오토포커스가 이렇게 그냥 딱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포커스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나 DSLR에. 그래서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에 그 오토포커스에 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렌즈 소개를 하면서 그런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70200. 7020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구형 버전이에요. 구형 F4 버전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이렇게 옆에 보면은 캐논 70200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흰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그러고서 이 옆에 버튼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마크로 렌즈에 붙어있던 그런 레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수동, 그리고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를 킬 거냐 끌 거냐, 그리고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모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모드가 따로 들어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망원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직접 들고 찍기보다는 삼각대에 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더 화질이 좋다고도 알려져 있고 더 최신이기도 하고 다른 기능들도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런 렌즈들을 놔두고 이 구형 렌즈를 구입을 한 이유는 일단 그 해당 렌즈들이 너무 큽니다. 제 사진을 같이 올려드리겠지만 그런 렌즈들 보면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들고 다니기 힘든 것도 있고, 결국에는 휴대성이 좋아야지 어느 정도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렌즈로, 좀 구형이지만 이 렌즈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70200 렌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망원 망원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렌즈들보다는 훨씬 긴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찍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망원 줌 렌즈는 아니지만 망원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렌즈는, 상대적으로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는 렌즈는 마크로라는 표식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용도죠. 정말 많은 것들을 찍을 수 있고 사람을 찍는다든지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이 렌즈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왜곡이 덜하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해서 풍경 파노라마 같은 거를 잘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꽤 긴 거리가 보장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70200 렌즈로 담을 수가 있으니까. 멀리서 찍을 수 있다는 거랑 망원 렌즈인 만큼 왜곡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만족해서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론의 2470 렌즈입니다. 탐론의 247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로
캐논에서 명명하던 게 VC가 뭘까요? VCSP 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2470 렌즈고요. 2470 렌즈를 제가 탐런을 구입을 한 이유는 제가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그 시점에서 6D가 나왔을 텐데 어쨌든 2470 렌즈가 하나 필요했어요. 뭐 2470과 2410 렌즈 중에 고민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편리한 걸로 따지면은 이 렌즈를 사실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원하는 사진을 렌즈 내가 진짜 여기서 하나만 들고 나가야 된다. 무조건 어딜 가도 때 렌즈를 하나만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 2470이 아니면 50mm 1.2 렌즈를 들고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꼭 필요한 화각이긴 한데 캐논의 L렌즈를 구입을 안 하고 시그마와 탐론으로 대표되는 탐론의 렌즈를 샀는데 왜 탐론의 렌즈를 샀느냐? 그때 제가 이 렌즈를 구입할 당시에 아마 6D 마크 2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세트로 딸려 있는 렌즈 가격이랑 단품으로 렌즈를 사는 거랑 그러니까 세트 6D 플러스 렌즈가 달린 거랑 그리고 렌즈 단품으로 사는 거랑 너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렌즈만 사기에는 너무 아까운 가격이 된 거죠. 그냥 이거 딸려오는 약간 고급 번들 렌즈 같은 느낌인데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던 중에 이런저런 뭐 품질에 대한 후기도 보고 뭐 어떤 연구소에서 나온 것들도 보고 하다가 이 렌즈 2470 렌즈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f는 2.8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숫자로 나와 있는 그런 스펙들은 캐논의 L렌즈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2470을 가지고 탐론맨자에 갔는데 이거 핀 교정을 받으려면 정품으로 등록을 해야 된대요. 아니 이게 정품인데 왜 정품으로 등록을 해? 이것도 짝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정품으로 등록을 아니 뭐 수리 받으려면 해야 된다니까 해야겠다. 정품 등록비가 1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품 등록하고 나서 뭐 후핀이 나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핀 교정하는데 또 한 2, 3만 원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올림푸스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들이 총판의 영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뭐 정품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아니 그래도 좀 적당히 받아 먹어야지. 내가 이거 외국에서 사서 아니 그때 차라리 그때 미국에 올 줄 알았으면 미국에 와서 이거 핀 교정을 받았을 것도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또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핀 교정이랑은 좀 다른 건데 저는 주로 센서 이 카메라 센서 클리닝도 이빨로 말하면 스케일링 하는 기분으로 매장에 가서 센서 클리닝을 해달라고 하면서 뭐 나간 거 있나 한번 봐달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한 15,000원 하는데 미국에서 하니까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미국에 와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몸 핀 교정하는데 18만 원을 받냐는 거죠. 뭐 정품 등록하는데 왜 16만 원을 받아? 말이 안 되지. 차라리 그냥 핀 교정하는데 5만 원을 받는다 그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돈 주고 다 그냥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안 쓰고 있습니다. 왠지 이거를 그 돈 주고 하다 보니까 정남이가 딱 떨어졌어요. 다음부터 절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탐론 렌즈 안 살 거야. 웬간하면 여러분들도 사지 마세요. 아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총판에서 뭐 그만큼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캐논 렌즈도 한국에서 비싸죠. 다른 나라보다 비싼 편이에요. 근데 또 신기하게 일본에서도 비싸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뭐 미국이나 아시아권 다른 나라들에서는 싼 나라들도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싼 편이고. 근데 탐론 렌즈를 이 가격 주고 사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 가격 주고 사서 이런 식으로 수리를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그런 AS랑 제품의 내구도랑 어떤 신뢰성을 따지자면은 그냥 L렌즈 구입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잖아요. 8, 90% 그러니까 L렌즈 대비 8, 90% 정도의 가격을 하니까 그냥 술 2번 덜 마시고 L렌즈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이상하게 말하다 보니까 진짜 분노에 차 있어요. 2470은 진짜 내가 L렌즈를 샀어야지 왜 이걸 샀을까라는 후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 그저께 어제 여행을 가서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어제 왔는데 산이 많은 지역으로 왔어요. 그때 어떤 렌즈를 가지고 갔냐면은
딱 70200 1635 50mm 1.2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1635랑 70200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 렌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0mm 렌즈를 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로 찍지 못합니다. 1635로 찍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절대로 찍지 못하는 렌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찍지 못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1635는 표준 렌즈 다음에 바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mm 1.2 사실 필요 없어요. 뭐 혹시 풀프레임을 저렴하게 중고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50mm 1.8 같은 것도 렌즈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제가 뭐 안 써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아니 근데 좋을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어. 그것도 뭐 캐논 이름 달고 나오는 건데, 그거랑 사시면은 5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처음에 사실 만한 렌즈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렌즈가 1635 렌즈.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50mm로는 절대 찍을 수 없는 사진과 그 왜곡을 자신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0200.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갈 때는 이렇게 새 렌즈를 들고 왔지만, 저는 그 다음에 구입을 하신다면은 100mm 마크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00mm 마크로도 1635와 마찬가지로 100mm 마크로로밖에 못 찍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고, 진짜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아예 처음에 이 100mm 마크로만 구입을 하셔도 사진을 찍는 즐거움과 100mm 마크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와 나도 사진 잘 찍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물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실내나 그런 데서 성인이나 뭐 어린이나 성인들도 인물 사진 찍기 정말 좋아요. 잘 나오고 아웃포커싱도 잘 되고, 역시 그 풀프레임의 인물 사진은 아웃포커싱이 악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좋은 렌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각 렌즈의 사용법, 그냥 제 기준으로 한 매우 주관적인 각 렌즈들의 용도와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